정봉주가 이번 주에 제일 그 이슈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정봉주가 공천되는 것도 참 그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공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낙천인데, 낙천되는 것도 참 그렇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은 왜 그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박용진 거기에다가 거기가 강북을인가요? 어제 강북갑에 그 전상봉 후보 나왔었잖아요. 그 정봉주 그가 낙천된 게 강북을이죠. 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네.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강북에다가 그 박용진 무난하게 공천하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타격도 없고 무난하게 지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거의 서울에서 최고 득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강북을에 누가 나오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박용진 의원 이기기가 쉽지 않을 그럴 사람일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나 전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니 도대체 박용진이 얼마나 찍혔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박용진이 정봉주를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가지고 30% 감산이 돼도 그래도 이제 간신히 정봉주가 이긴 걸로 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박용진은 그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찍혔길래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봉주 낙천되면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박용진 또 시키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게 상식적인데 근데 또 이제 박용진 제끼고 다른 사람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누가 공천이 될지 한번 그 지켜봐 그 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뭐 정봉주 이야기도 하겠지만 정봉주보다는 사실은 이 지뢰 사건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다쳤지. 우리 부사관들이 진짜 꽃다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참 그 불구가 됐지.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좋다. 일단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요걸 좀 다뤄봐야지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그다음 또 방송하니까 그 조금이라도 좀 그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속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게 2015년도 일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우리 애들이 1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군대 갈 일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애들이 이제 20대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 친구 그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온 애들도 있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나이 따라 가지고 남 얘기 같지 않다 그런 딱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갖다가 하려고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주제를 딱 잡았더니 그 이제 댓글 이렇게 딱 다시는 분들 쭉 봤더니 그다음 이제 아침에 또 제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댓글을 쭉 봤더니 이거를 총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총선에 이제 서부 쪽 뭐 서부라고 하면 뭐 뻔하죠. 뭐 경기도, 서울, 인천 그다음에 이제 충남, 호남 이쪽이 우리나라 서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총선을 갖다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재미있게 읽었죠. 그 책이 어떤 책이 있었냐면은 개선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레마르크라고 하는 그 독일 작가가 쓴 책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걸 갖다가 쓴 그 책인데 다 까먹었어요. 그때 뭐 재밌게는 읽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이더라.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목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독일어로는 임베스텐 니스트 노이에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서쪽 서부 전선에는 아무것도 nothing new거든요. nothing 니스트 노이에스니까 그 아무것도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뭐 새로운 거 없다. 이런 건데 주인공이 죽어요.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죽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저 위에 있는 독일 사령부 입장에서는 뭐 사람 한둘 뭐 죽는 거 뭐 전쟁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별일 없다. 오늘도 별일 없다. 이런 그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정봉주의 이야기를 갖다가 딱 그 뭐야
그 정봉주 이번 사건을 갖다 제가 딱 그 보면서 야, 이렇구나. 그냥 정봉주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그 우리 그 뭐야 김정원 지금은 상사거든요. 김정원 상사나 그다음에 하재헌 중사로 전역을 갖다가 했어요. 이런 그 젊은이들이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뭐 그 아주 큰 일을 당해도 정봉주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 그냥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제가 그냥 달아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서부전선인가? 이 하재헌 그 하사하고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김정원 그 당시 하사가 변을 당한 데가 어디냐면 일사단이에요. 일사단. 그런데 제가 이제 국방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쭉 그 뭐 조금 이제 군에 대해서 옛날 방위할 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도 제가 국방부에서 4년 반 이렇게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을 갖다 딱 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그 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일사단도 여러 번 가봤어요. 일사단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다음에 그때 이제 부사단장이 또 저랑 친한 선배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저녁도 먹고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후배가 아주 육사 남아가지고 아주 빠릿빠릿한 그런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대장 할 때 그때 제가 동문회장 하고 있었는데 이 동문들 몇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대대 이제 가서 견학도 하고 그다음 좀 격려도 해주고 뭐 그랬던 게 이렇게 몇 번 딱 있어가지고 근데 뭐든지 일이 들어간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사단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사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사단이 제일 중요한 사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사단이 어디 있냐면 파주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일사단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휴전선이 그렇게 뭐 그 여기 뭐 임진강부터 해가지고 저기 동해까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체 지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서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파주가 있고요. 파주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임진강이 있고요. 임진강 넘어가면 그게 북한이잖아요. 임진강 넘어가면 그게 개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 서울대 지리학과의 최창조 교수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풍수지리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의 수도는 파주가 맞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개성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기가 많이 빠졌대. 그 땅에 그 기운이 이제 없대. 하도 오랫동안 뭐 500년씩 이렇게 지금 서울은 500년도 더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빼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파주 이쪽이 아주 그 좋은 자리다. 그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뭐 통일이 되면 그렇겠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그 목과 같은 머리와 같은 헤드쿼터는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이제 6.25 때처럼 남침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이고 이 서울을 최전방에서 이걸 막아내는 데가 그게 일사단이에요. 그게 파주에 있어요. 그래서 일사단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냐면 JSA 있잖아요. 공동경비구역. 거기도 일사단 그 관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전선인 서부 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이야 별 일이 없겠지만 개성공단도 일사단의 관할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주시 광탄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길도 꼬불꼬불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전방을 갖다 딱 갔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속으로 혼자서 야 북한에서 그 남침하면 금방 오겠네 서울까지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옛날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국방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6.25 때 제일 잘 싸운 부대가 어디냐 그걸 갖다 나름대로 순위를 매겼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잘 싸운 부대 2등이 일사단이었다. 그런데 상징적이기도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일사단에는요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아무래도 그 뭐 엘리트 장교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중요한 데니까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대대장 뭐 소령 중령 막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장군들 그 거의 다 이제 육사 출신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사단장 출신들 중에 대장으로 진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그냥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김동진 장군이라고 이분은 그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기령보 장군은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정승조 장군이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계셨었는데 이분이 일군 사령관도 하고 신현돈 장군도 일군 사령관도 하고 박정환 장군은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그런데 제일 유명한 사단장 2명을 갖다 딱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누구냐? 백선엽 장군이고요. 백선엽 장군이 일사단의 사단장을 갖다 했었어요. 뭐 6.25 때 아마 이럴 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보다 더 유명한 일사단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전두환 장군이에요. 전두환 장군이 일사단장을 갖다가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일사단장으로 있을 때 뭐를 찾아냈느냐? 그 제3땅굴을 찾아냈어요. 1978년에 제3땅굴을 찾아낸 사람이 그 찾아낸 게 일사단인데 그때 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78년이니까 그 다음 해에 11.6도 나오고 12.12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일사단장 전두환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도 못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재헌 하사하고 김정원 하사가 이렇게 변을 당한 데가 어디냐? 일사단인데 일사단 직할 부대로 뭐가 있냐면은 수색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색대는요 굉장히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뭐 특전사 같은 그 사단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뭐 그렇게 그 적합한 군에 적합한 뭐 싸움 잘하고 몸도 날렵하고 저 같은 사람은 수색대대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별로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수색대대에 그 속했던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누구냐?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 빡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인 일사단. 서울을 지키는 최전방 북한하고 맞닿아 있고 비무장지대 그 있고 그 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에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중요한 사단인 일사단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대라고 할 수 있는 수색대대에 최고 뭐 엘리트 용사라고 할까 어쨌든 최정예 그 군인이 그 누구였느냐 부사관이 최정예 부사관이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였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었느냐? 2015년 8월에 일어났어요. 2015년 8월 4일에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5년 8월 4일 7시 28분에 우리나라 최고정예 일사단의 최고정예 수색대대가 수색 작전을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밤사이에 뭐 이렇게 뭐 간첩들 내려오는 거 없냐, 그 사이에 뭐 전방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 없나 이걸 찾아가지고 그 수색 작전을 갖다가 했는데 8명의 병력이 7시 28분에 현장에 도착을 갖다가 해요. 그런데 그때 저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데 그때 팀장이 있었고 그때 이제 장교가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명인데 그 중에 장교가 장교가 맡은 게 어쨌든 장교가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중사였어요. 정중사라고 그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원 하사가 부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임 원사도 있고 그 뭐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병 그 소대장도 있고 그 팀장도 있고 부팀장이 김정원이고 병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재헌 하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7시 28분에 저기에 그 딱 도착해가지고 7시 33분에 선두가 누구였냐면 김정원 하사예요. 김정원 하사 부팀장. 이 김정원 하사가 먼저 저 문을 갖다가 딱 넘어가고 두 번째로 하재헌 하사가 딱 넘어갔는데
그 저기 넘어갔을 때 그때 1차 폭발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재헌 하사가 그 목함 지뢰를 갖다가 밟아가지고 양발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팀장인 정중사 등이 이렇게 그 통문을 넘어가지고 하하사를 갖다가 이송하려고 구출하려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측으로 후송하던 도중에 2차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2차 폭발이 7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12분 간격으로 하재헌 하사가 먼저 지뢰를 갖다가 밟고 그 다음에 그 하재헌 하사를 갖다가 그거 하다가 김정원 하사도 지뢰를 밟아가지고 김정원 하사는 그 오른쪽 발인가 그 오른쪽 발목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저기가 지금 비무장지대고요. 북한군이 저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저기서 총격도 가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 쪽 그 군인들이 그 2명을 갖다가 저게 뭐냐면은 지뢰가 터지는 게 찍힌 그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김정원 하사까지도 이렇게 지뢰를 밟으니까 아주 그냥 참담했겠죠. 그래가지고 10분 뒤에 우리 군의 우리 군 지피 병력들이 도착해가지고 하하사하고 김하사를 갖다가 후송했는데 다행히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군인들이 싸제 지열대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지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응급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재헌 하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하재헌 하사가 몇 년생이냐면 1994년 1월 26일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5년 8월에 일어났던 거니까 그러니까 몇 살 때 저런 변을 당했느냐? 21살 때 변을 당한 거예요. 21살 때. 그 다음에 하재헌 하사가 키가 180이었대. 그러면 그 키 180에 몸도 건장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색대대에 이제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 하사잖아요. 하하사는 직업군인을 갖다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젊은 혈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관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랬던 친구인데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저게 언제냐면 2019년에 그리고 저 일이 난 날로부터 한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중사로 진급한 다음에 이제 전역을 했을 때 그 모습인데 어쨌든 키 180에 건장하고 잘생긴 우리나라 청년이 저렇게 지뢰를 밟아가지고 양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김정원 하사는 23살이에요. 그러니까 92년생이었겠죠. 92년생이었는데 이 김정원 하사는 부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하사는 특전 부사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관 중에서도 특전 부사관이야.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은 하하사를 갖다가 부축하던 그 와중에 지뢰를 밟아가지고 우측 다리가 발목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는 2019년도에 전역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김정원 당시 하사는 지금은 상사로 진급해가지고 어디서 근무하고 있느냐?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김정원 상사는 우리나라 군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이 이렇게 편치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편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걔 전방 같은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군 사이버 옛날에는 사이버 사령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이버 작전사가 됐나? 어쨌든 거기서 이제 상사로 근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발목질에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목 지뢰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그 발이라고 생각해봐요. 발이라고. 발목 지뢰 밟았다 그럼 이 발만 똑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 잘려 나가는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뭐 해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똑 이렇게 그 부러지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발목 지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폭발이 위로 일어난다고요. 폭발이 위로 일어나요. 그래서 폭약량은 되게 작아요. 이제 지뢰도 뭐 그 탱크를 갖다가 이제 파괴하는 그런 지뢰도 있고 막 그런데 웬만한 지뢰는요. 사람이 밟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려요. 근데 발목 지뢰는 폭약량이 굉장히 작아. 하지만 사람을 살상할 정도 수준은 되고 그 폭약이 위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고 발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 폭약이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인데 그럼 뭐 피부, 살, 뭐 신경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만신창이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 지뢰를 밟으면요. 이렇게 이제 제 발이라고 해봐요. 뭐 여기 뭐 복사뼈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으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으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손가락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부러져도 이게 뭐 48시간인가 뭐 몇 시간 이내에 병원에 이렇게 부러진 손가락 들고 이렇게 딱 가면 그거 봉합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저냥 이렇게 그 손가락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고칠 수 있을 만한 의술이 지금 현대 의술이 되어 있는데 그 발목 지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발목만 똑 떨어져 나가면 그 발목 들고 가가지고 봉합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제 끔찍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데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봐요. 밑에 딱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그 충격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밟으면 사실은 왼쪽을 갖다가 밟으면 내 몸의 왼쪽이 다 거의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가지고 발목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발목만 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세요. 제가 이 발목질을 딱 밟는 순간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겠죠. 그때 정신 잃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하재헌 그다음에 김정원 이런 친구들이 발목을 그 지뢰를 갖다 딱 밟았는데 밟는 순간 정신을 잃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떠보니까 병원이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또 그런 농담에 대해서 낄낄낄낄 거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뢰 같은 거 밟으면 파편이 튀잖아요. 그럼 파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편이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까? 다 몸에다가 이제 꽂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목 지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짜로 참 처참한 것이다. 일단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 이런 친구들이 진짜로 21살, 23살이었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지. 그런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 진짜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지켜보겠다고 일반 병도 아니고 하사관, 부사관으로 지원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전방 가가지고 그것도 수색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군 복무를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저런 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송 나가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발목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목발이잖아요. 목발을 거꾸로 하면 발목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목 지뢰를 받아가지고 영구 장애를 얻은 사람한테 발목을 거꾸로 한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진짜로 그 정봉주 전 의원은
진짜로 저런 목발을 경품으로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저 이야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하사 쭉 그 사진 있잖아요. 쭉 그 동영상 이제 캡처한 거. 김정은 하사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이게 2015년도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데 맨 앞부터 쭉 보여주세요. 그 야당 대표였으니까 그때 그 김정은 하사를 갖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 지금 심경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당시 김정은 하사가 늘 다니는 길이지만 부대 훈련은 그걸 염두에 둬서 경각심 갖도록 항상 훈련해갖고 조심하고 점검했었는데 그 다음 말도 이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대열에서 선두에 섭니다. 맞아요. 전날 2015년 8월 4일 아침 7시 반에도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이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갖다가 해왔고 우리 그 수색 정찰팀이 최고 전투력으로 평가받았는데도 그 다음 그런 뭐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참 안타깝다. 아, 김정은 지금 상사인데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 상사가 지금은 이제 지뢰를 밟아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 많이 납니까? 그 문재인 그때 이제 국회의원인가 문재인 대표라고 해야죠. 그 물어보니까 아, 우리 부대 팀원들도 가장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8명 중에 6명은 장교 부사관인데 병사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병사가. 그런데 넘어가면 근데 저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자기도 하사밖에 더 됩니까? 자기도 하사밖에 안 되는 진짜 그 말단 계급인데 부사관 중에서도 제일 꼬레비이고 그 다음에 병장보다 하나 높은 게 하사 아닙니까? 지도 하사인 주제에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사들이 안 다쳤다고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 누가 보면 저 김정은이 뭐 한 대위쯤 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정은이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발목이 나가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김정은은 지금도 현역 복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나는 군이 좋고 우리나라 지키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그 특전사 뭐 이런 데에서 부사관으로 진짜로 이게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 꿈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저 같은 만약에 저런 일 당했으면 진짜 막 눈물이 뭐 앞을 가리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이럴 텐데 저 친구는 자기 걱정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병사들 안 다친 게 뭐 그래봤자 지가 23살이니까 그때 병사들 뭐 몇 살이었겠습니까? 21살, 22살 이 정도였겠지. 그러니까 지보다 한두 살 어린 자기랑 똑같은 애들을 걱정을 갖다 하고 앉아있다니까. 근데 저런 김정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주 역사에 남을 말을 갖다가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뭐 그런 소망이 없니. 아, 저게 진짜 할 이야기인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저거 실언이겠죠. 뭐 저기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뭐 그렇게 뭐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저 자리에 무슨 뭐 국회의원이든지 뭐 뭐든지 그냥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서 딱 갔는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그냥 지 다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이제 병사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저런 표정은 전 못 지을 것 같아요. 저런 웃는 표정은 절대로 못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정봉주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뭐 목발을 경품으로 준다 저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진짜로 그게 너무너무 좀 화가 난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봉주가 그 이제 낙천된 게 정말로 다행이다. 저런 사람은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갈 그게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김정원 하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기계연구원이 스마트 로봇 의족을 만들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의족은 뭐 옛날 같으면 뭐 나무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없는데 여기에 있는 힘으로 여기 이제 의족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그 움직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 의족을 만들었대요. 저게 이제 로봇 같이 해가지고 충전하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간대.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면 스마트가 아니고 그냥 보통 의족 같이 그렇게 되는. 근데 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저 의족을 만드는데 우리 김정원 상사가 아주 그 테스터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 마루타로 말은 그 안 좋은 말이니까 그 아니고 어쨌든 김정원 상사를 위해서 저게 첫 번째 그 의족을 김정원 상사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의족이 개발되는데 김정원 상사가 많은 기여를 갖다가 했대. 참 저런 친구들은 우리 국가가 그 책임지고 이렇게 어쨌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선진국인데 근데 제가 황당한 거는 제가 이제 시간 나면은 오늘 그 이종섭 장관 대사된 거 그 이야기도 좀 하려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병 뭐 그렇게 이제 사망했다고 막 뭐 그러면서 뭐 그냥 장관부터 뭐 해가지고 뭐 특검법 만든다 어쩐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상병이 그렇게 희생당한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또 최상병 부모님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이 그렇게 군대 가가지고 어이없게 사망을 했는데도 뭐 그래도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그렇게 애썼으니까 뭐 그냥 뭐 그렇게 사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모님들도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최상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막 그러는 지금 민주당이 정봉주 의원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막말을 갖다가 했는데도 뭐 옛날 얘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그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김정원 하사는 그 당시 하사는 지금까지도 군에 남아서 그 상사로 지금 그 부사관으로서 그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우리나라 위해 가지고 그 군 복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재헌 상사는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 대단해요. 왜냐하면 2015년 8월 달에 그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변 당한 다음에 그냥 그 명예 진급해가지고 중사로 명예 진급해가지고 그 대충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몸 추스리고 난 다음에 뭐 한 2016년이나 그때쯤 전역한 줄 알았는데 이 하재헌 그 하사도 군에 계속 남았었어요. 군에 계속 남아가지고 2019년 1월 31일까지 군에서 복무를 했어요. 근데 하재헌 중사는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 국군 의무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국군 의무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런데 하재헌 중사는 김정원 그 상사보다도 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 하재헌 그 중사는요. 그 오른쪽은 무릎 위까지 그 손상을 갖다가 입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무릎 아래까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달라 또 더군다나.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군복무를 계속하는 게 그게 원래는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 군복무 계속하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저 변을 당했을 때에도 나는 군복무 더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계를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2019년 1월 31일에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중사로 전역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조정 선수로 국가대표로 이렇게 활약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지금은 이제 국가보훈부가 됐는데 옛날에는 국가보훈처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가 뭘 하는 데냐면은 저렇게 군에 가가지고 다치거나 이제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그런 분들을 그 심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보훈심사위원이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2번을 했어요. 연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보훈심사위원을 갖다가 했는데 저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다친 그런 참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또 이렇게 자기가 그 군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싸제에서 사회생활에서 뭐 옛날에 이렇게 농구하다가 다친 걸 가지고 뭐 그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약간 뭐 치팅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나 여기 이제 보상 받아야 된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예산에서 얼마가 1년에 지원되느냐 2조가 집행이 된다고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지병인데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에서 그 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배상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예산 아껴가지고 제대로 배상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배상받는 게 그 필요하니까 어쨌든 제가 그런 일을 6년 했었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게 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5.18 뭐 그 특별법도 있고 그 5.18 뭐 민주화 유공자 뭐 지원하는 법도 있고 뭐 무슨 법도 있고 무슨 법도 있고 딱 그런데 제일 중요한 법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2번째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국가 유공자법에 따르면은 전상 군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법은 전상 군경 저렇게 그 하재헌 중사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배상을 해주는 근거가 국가 유공자법에 따르면은 전상 군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재해 부상 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재헌 씨는 군에 가가지고 그 아주 그 불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재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배상을 갖다가 해주느냐? 이게 하재헌 씨를 전상 군경으로 그 보느냐, 재해 부상 군경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로도 차이가 있고 말 그대로예요. 전상이면 뭐냐면 전투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전상 군경이에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에 상의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그러니까 김정은 상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퇴직을 갖다 안 했기 때문에 현역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배상을 아직은 이제 나중에 이제 퇴임하면 그 전역하거나 그 퇴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배상을 받을 텐데 김정원 상사는 아직 현역이니까 아직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재헌 중사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31일에 전역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재헌 중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전상 군경이냐? 재해 부상 군경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하재헌이 그 전상입니까? 재해로 부상을 갖다가 입은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재헌이 총 들고 비무장지대 DMZ 갔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하다가 뭐 이렇게 다친 것도 아니고 지뢰를 밟아가지고 양 다리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손상을 갖다가 입었어요. 그럼 이게 전투에 해당하는 겁니까? 전투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역할 때 이런 거 다 심사하거든요. 육군에서는 군에서는 이거를 전상으로 받는데 보훈처에서 그때 저도 보훈심사위원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사건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보훈심사위원이 맨날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간 되는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이거 담당은 당연히 안 했죠. 근데 보훈처에서는 이게 전상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뭐다? 재해부상이다. 재해부상은 뭐냐면은 군인으로서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갖다가 입으면 이게 재부상 군경이래. 그런데 하재헌 그 중사가 이게 전투가 아닙니까? 지뢰를 밟았는데도 전투가 아닙니까? 도대체 보훈처에서 그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들이 저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판단을 했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이런 금전적이거나 이런 그 혜택 같은 것도 당연히 전상하고 이런 공상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뢰 밟아가지고 두 다리를 국가에 헌납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전투나 그에 준하는 그게 아니고 축구하다가 다친 거다라고 비슷한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재헌 중사가 재심 신청해가지고 전상으로 되기는 됐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는 그때가 이제 2019년도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당대표로 나왔던 그분이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거는 확인된 기사에서 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이거는 하재헌 씨는 전 정권에서 부상 당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못하러 전상까지 해주냐? 그냥 공상으로 재부상 군경 재해 보상 군인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해주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도 이게 전상으로 처리를 안 해주고 공상으로 처리를 갖다가 해줬다. 그러니까 하재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봉주의 그러니까 시간별로 제가 정리를 갖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 사고가 2015년 8월에 있었어요. 8월 4일에 이렇게 지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인 2017년에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식의 막말을 갖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9년 1월 31일에 하재헌 중사가 전역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신은 전상이 아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에 다시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공천을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재헌 중사나 김정원 상사는 말을 아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역 군인이니까 김정원 상사는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오르고 나도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내가 현역 군인이니까 나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재헌 씨는 지금 전역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단순히 제가 봤을 때 돈으로도 금전으로도 충분히 배상을 갖다가 해줘야 되고요. 돈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우를 갖다가 해줘야죠. 진심으로 고맙다. 진심으로 그거 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60 몇 년생이냐? 63년생 아닌가? 그쯤 될 거예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63년생이라고 했을 때 몇 년생인지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60년? 60년생? 그러면 60년생이라고 하면 2015년도에는 몇 살입니까? 1960년, 2015년. 그게 그러면 나이가 한참 많잖아요. 60년생이면은 15을 더하면 55세잖아. 그러면은 애가 있나?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딱 이 또래잖아요. 2015년도에 60년생이면 34살의 아이를 낳았으면 하재헌 씨하고 나이가 같고 그 다음에 32살의 아들을 낳았으면
김정은 상사하고 나이가 같고 자기 아들들 그 자기 아이들 또래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일을 갖다 당했는데 저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왜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민주화 운동 하다가 복역했기 때문에 군대 면제를 갖다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 운동 한 거 폄훼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상 깜빵 갔다 오면 군복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막말을 갖다가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86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저를 포함한 586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을 갖다가 해줬어요. 충분히 보상을 갖다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또 청구서를 내미는 거는 진짜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86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줘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제 60년대생들은 저 포함해가지고 저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 왜냐면 제가 60년대 나름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정봉주 아들인가? 그러네. 아들도 잘생겼네. 의경인가? 어쨌든 의경도 의경이 그러니까 저 또래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586들의 운동권 특권 정치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봉주 의원이 거기에다가 또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자기가 사과를 했대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누구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종명 의원한테 사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종명 의원도 어떤 사람이냐?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사단에 지금 다 김정원 그다음에 하재헌 이런 친구들이 다 1사단의 수색대대 부사관들 아니었습니까? 이종명 의원은 1사단의 수색대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수색대대장이었는데 자기 후임 수색대대장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1사단 여기를 갔다가 쭉 돌아보다가 그때 이제 이종명 그때 중령이었는데 이종명 중령하고 후임자가 설 무슨 중령이었는데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설 중령은 더 아마 크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조금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정봉주 의원이 2017년도에 저렇게 막말을 한 다음에 이종명 의원한테 사과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종명 의원이 저렇게 지뢰를 밟은 거는 언제냐면은 20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김정원, 하재헌 이 두 친구가 지뢰 밟은 거는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정봉주의 막말이 나온 건 2017년도예요. 그러면은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먹고 17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종명 의원한테 사과를 갖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막말을 갖다가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짓말을 갖다가 하니까 대단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쉴드를 갖다가 치지를 못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정봉주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원과 하재헌 이 두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진짜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